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한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비상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토요 특별판에는요, 문화평론뿐 아니라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각수 문화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네.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연예인 본 느낌이에요. 제가 언론사 생활하면서 많이 비동냥한 게 있는데, 그 평론가님은 보면은 글도 언론사에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요? 글 써서 먹고 살다가 어떻게 우연히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원래 본업이 일주일에 한 6, 7군데가 늘 이 연재 상태여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쓰기 싫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일주일에 6, 7개를 마감하셨다는 겁니까? 사실은 네. 기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면 그거는 사실은 평론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내용을 써도 이게 6, 7개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쥐어짜면 살았죠. 근데 밥벌이가 그것밖에 없어갖고 당시에는 네. 꽤나 그러고 살았는데 그 후에 이런저런 이제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왔는데 요새는 정말 완전히 교통사고 당한 기분이에요. 교통사고 당했다고요? 네. 네.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조금 떨어져서 강아지 산책, 취미생활 이러고 살고 싶거든요.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더니 가령 대통령을 국가 운전자라고 치면 네. 운전을 잘하네 못하네 이게 아니라 완전 대형 교통사고가 난 기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저 병원 다녀요. 그 병원을 다니신다는 거는? 어디가 너무 아파. 하여튼 심하게 아파서 제가 가는 대형 병원이 있거든요. 갔는데 의사가 온갖 진단을 다 하더니 정치 스트레스래요. 정치 스트레스요? 네, 그 약을 한 줌 먹고 매일 먹는데 그러니까 정치 관련 뉴스도 보지 마시고 출연도 하지 마시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사람도 만나지 마세요. 이런 데 오지 말라는 거야. 아니 의사가. 저희 프로그램이 정치 비상구라 네. 사실은 오늘 1시간 내내 정치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스트레스 너무 들여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갑자기 불거진 건 아니고 2년여 동안에 걸쳐진 일인데 지금 10대, 20, 30대까지가 느끼는 감각하고 우리 또래가 되게 달라요.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제가 60대 중반인데 마음의 국뽕을 벗어나질 못해요.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무서운 군사 독재 시절과 이런 거 다 거쳤는데 지금은 보면 너무 뻔듯한 나라가 돼갖고 겉으로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속에 한 5, 60대, 6, 70대들은 감개무량이 다 있거든요. 근데 늘 불안 조마조마해요. 왜냐? 한 200년, 300년 내내 잘 되는 나라는 언제나 잘 돼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른 나라는 언제나 선진국이야. 전쟁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근데 선진국 근처까지 어쩌다 가본 나라들은 여지없이 다 꼬꾸라졌어요. 추락하면 회생 여지가 없는. 예. 근데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해. 우린 기초가 너무 없이 그냥 돈만 많이 번 약간 졸부 상태의 현재란 말이에요. 선진국 소리 하지만 경제 지표가 좀 좋은 거죠. 근데 이만하면 어디냐. 하지만 나머지가 갖춰지려면 몇십 년 혹은 100년이 걸릴 텐데 우리도 필리핀처럼 우리도 아르헨티나처럼 우리도 멕시코처럼 우리도 태국처럼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 기다리고 있는 이 프렌치 수자인데 그게 눈앞에 현실로 떡 오니까 2년이나 이러고 있으니까 네. 대형 교통사고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 초조함이 엄습했다는 느낌을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받으신다. 선거 시기가 되니까 더 이제 격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정치 얘기를 시작해서 좀 죄송한데. 오늘 네. 마음껏 얘기합시다. 마음껏 얘기를 오신 거죠. 정치 네. 비평가 전직 의원들이나 이렇게 기자나 정치 현장에 있어서 데이터 보면서 분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저 같은 사람은 동네 아저씨
정치 담론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동네 아저씨 담론도 꽤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고. 이게 실제로 총선이 지금 4.10 총선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횟수로 얼마 남았나 해보면 이 불과 2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간의 경과들이 있는데 최근의 흐름들 좀 인상 비평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와 그 허구에 얼마나 사람들이 놀아날 수 있는가까지가 다 검증된 기간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이 선거 동향을 보면 그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는 거거든요. 뒤에서 권력의 힘으로 정치를 다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네, 그러죠. 조작하는 조작하거나 거. 네. 아니면 뭐 여러 트릭이죠. 심지어 뭐 선거를 아예 부정으로 한 나라도 있고. 근데 우리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넘어섰죠. 그런 정도는. 네. 네. 근데 이제 누가 부상했다, 뭐 여당 야당 지지 상황이 어떻다, 이거는 정말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여론조사 상황에 대한 한 흐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난 한동훈 씨가 제일 고마워요. 한동훈 씨가 고맙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한동훈 씨 알겠습니다.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국지전이라도 발발한 거 아니었어? 한동훈 씨가 부상하는 바람에 그 지금 집권 세력이 획책할 수 있었던 무시무시한 일들을 그래도 좀 피해갔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피해갔다. 남은 기간은 이제 네. 그럴 여지가 좀 없을 것 같은데 못할 게 없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행운으로 겪었던 많은 일 중에 그 기억나는 것 중에 이게 박근혜 탄핵 국면이에요. 그렇죠. 네. 야, 그때 어떻게 집권 세력이 계엄령도 발동 못했지? 그 정도면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했는데 그죠?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그때 그 촛불 시민 그 기세 보세요. 그 물러서지 않거든요. 대형 유혈 사태 납니다. 그냥 쏴라 하면 쏘거든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정말로 하늘이 도와갖고 계엄령 발동이 안 된 거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데, 요번 선거 시기에서 위대하신 한동훈 동지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네, 뒤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우리 인물 순서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 사령탑으로 예.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제대로 정치 역량을 보여준 것 같아요. 뭐 행정가로서, 그리고 약간 파퓰리스트 비슷한 인기 정치인으로서야 정말 맨파워로 여기까지 왔지만, 큰 선거를 치러보고 국면을 이제 이끄는 존재로서 아직 검증이 안 됐던 사람인데,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 그 당원이 한 150만쯤 됐다가 네. 대선 거치면서 250만이 됐다는 게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가 100만이 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의 정치 역량이라는 건 대중 동원,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공천 전 과정을 보세요. 결국 자기 당으로 전환시키는데, 그랬죠. 네.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오더 내렸겠어요? 이 후보 지역구 경선하는데 찍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대세와 흐름을 읽고서 이 한국의 넥스트 스텝, 작게는 민주당의 다음 단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200만 이상이 모여갖고 후보를 만들어내?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뒤에 이재명이라는 매우 특별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지금도 계속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국힘 계열 사람들이 뭐 이재명 뭐라는 거야? 뭐 그건 그러려니 그건, 하는데, 네. 자칭 진보 내지는 이제 민주당 계열이라는 사람들도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가 용퇴를 하고 누구를 대신 내세우면 대승할 수 있어, 뭐 뭐 요따구 그런 소리를 의견들이 해요. 실제로 나왔죠. 네. 뭐 심지어 이탄희를 내세워라, 뭐 온갖 소리 다 해요. 정말로 웃기는 얘기죠. 구심점이 있냐 없냐는 정치 상황, 선거뿐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죠. 김대중 없이 우리 민주화 못 당겼어요. 제가 영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시대의 담지자, 다수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은 존재가 분석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졌냐 아니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가령 이재명 씨를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어쨌든 현재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뭐 결론적으로는 구속은 안 됐죠. 네. 나는 윤석열 정부가 엄청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암살 시도를 했어요. 뭐 그런 지지할 가장한 분이. 그게 열광적 그 태극기 부대의 개인 일탈인지
그걸 더 넘어서 있는 건지는 모르나 이재명 씨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기도가 만약에 예기치 않게 벌어졌다면 내가 집권 세력이라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매우 시끄럽고 매우 거대한 수사 상황을 만들어서 속속들이해서 털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 정부의 성격이 이제 극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세상이 바뀐 다음에 이거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마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텐데 그 처벌의 항목 중에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이제 배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어찌됐건 하늘이 도왔건 뭐 운의 문제건 이재명 대표는 살아남았고 뭐 옛날 DJ가 5번 죽을 뻔했던 게 진짜로 네. 죽을 뻔한 건데 그렇죠, 그거는. 네. 살아남듯이 노무현 대통령도 사후에 상징적 구심점이 됐죠. 근데 지금 한국은 모든 게 성장 절벽, 인구 절벽, 뭐 모든 게 절벽인 상황에서 지금 어찌하나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나라의 넥스트 스텝,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열어야 되는 상황 앞에 있는데 아주 혼란스러운데 다시 이제 이재명이라는 리더십이 구심점이 확립돼 나가는 과정이고 최근 몇 달간의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지지 그룹으로 이제 평정을 야권 후보자를 평정한 걸 보면 정말로 새로운 리더십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거는 세력 교체도 표면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핵심이 코어가 되는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넥스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된 내면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내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원래 불만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재산이 좀 많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 소득이 상징하는 그 북유럽식 안정주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제도약 있죠. 우리가 굉장히 무리해서 도약한 나라 아니에요. 박정희 때 중화공업 한다는 건 다들 베트남이 그 첨단 반도체 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정도로 네. 황당할 정도로 실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주 대중적인 용어로 4차 산업 시기에 뭐 로봇 AI 뭐 2차 전지 몇 분야는 우리가 꽉 잡지 않으면 이거 또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도약하려면 그 공대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연구원 되면 의대 가서 의사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입 보장이 될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거의 혁명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데 과연 이 대표가 그러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네. 이 한국이 절벽에 직면해 있고 그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러니까 한국의 절벽이 지금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간곡히 얘기하고 싶어서 온 건데 네. 그건 좀 나중에 네. 윤 대통령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씨가 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적어도 움켜잡고 다시 벼랑 아래에서 벼랑 위로 끌어올릴 만큼의 적어도 태도, 지휘 능력 뭐 등등 여러 가지는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들이 이제 기성 언론들이 많이 이제 보도했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65세거든요. 얼마나 많은 선거를 받겠어요? 이렇게 얌전한 선거도 드물어요. 야당의 공천 갈등 이런 얘기를 하면 난 기가 막힌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공천이라는 누구는 원래. 탈락하고 누구는 되는 과정에 현역이 교체되어야 할 여러 가지 필연이 있었어요. 그 지금 공천 탈락된 현역이 다 나쁜 놈들이 아니야. 잘못 읽은 거죠. 이재명이는 분명히 이 윤 씨에 의해서 감옥 갈 거야. 그러면 그 진공지대를 우리가 먹을 거야 하는 계획을 획책하다 쫄딱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정도 한 대명 탈당하고 그 무슨 탈당한 사람들이 세운 당 이게 지금 존재감 있어요? 뭐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개인 후보로도 지역구에서 떨어지죠, 지지율이 많이. 예.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순조로운 공천 과정이었다니까요. 근데 웃긴 게 구 선생님 연세가 어느 정도 돼요? 전 42입니다. 예. 아니 구체적 한 40대라는 얘기죠. 네. 40대만 돼도 알 텐데 매 공천 시기마다 얼마나 정말 도끼 들고 난리치고 뭐 할복 뭐 별짓 다 벌어지는데
이렇게 얌전하고 집단화되지 못한 이 정도의 저항인데 매우 공천 과정이 원만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거는 언제나 알고도 미디어들이 그래 왔고 특히 보수 언론들이 그다음에는 이제 내부 갈등 분열 이거를 극대화시키는데 최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뭐 보니까 이제 조국이네하고 이재명이네 지지자들이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남은 기간 뭐 별짓 다 하겠죠. 근데 안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예. 그 아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세력 교체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정치적인 해안이 부족했다. 잘못 읽었다. 시대를 잘못 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속칭 아웃이 된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거네요. 그거예요. 뭐냐면 네. 야당에서 여당을 견제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있고 여당을 심판합시다라는 시대가 있고 대통령을 쫓아냅시다라고 말해야만 되는 시기의 특성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야권 지지자든 일반 시민이든 인식 속에 지금의 집권 세력은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견제 수준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현역 물러간 사람들의 대다수는 첫째는 당내 헤게모니 투쟁에 골몰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권 측의 학정과 폭주를 견제해야 된다는 이걸 굉장히 소홀히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게 다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언론 용어대로 친명비명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현 집권층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1차 작용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당원의 한 70-80% 지지를 받는 당대표를 저쪽의 칼에 의해서 차도살인하려는데 가담한 것. 이것이 판단의 척도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 사실은 연초 연말 국면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탈당 테이프를 끄는 것은 그 이낙연 지금 새로운 미래 그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네. 이낙연 고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광주에 출마를 또 선언했고 그 이낙연 고문의 탈당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을 열어 말하면 굉장히 이제 가혹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냥 여기서 뭐 폭로할 건 아니고 그냥 이낙연이라는 개인을 이렇게 알고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이 활동한 그 의원들의 일부는 저도 아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낙연 씨에 대한 이제 평가가 어땠는지는 참 말하기가 참혹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의 눈에만 잘 드는 유형이 있나 봐요. 맨날 발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기하게 하여튼 꽃길을 걸었는데 왜 근데 이낙연 씨가 저도 31-2살 때 이낙연 씨를 봤거든요. 되게 잘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농담을 막 입에서 잘잘잘잘. 그랬습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근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엄중에 반대였다고 생각하면 제가 기억하는 이낙연 씨는 그랬는데 요는 왜 저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나쁜 세 가지가 그냥 결합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세 가지입니까? 하나는 이제 광주 세속화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되고 DJ 측근이었다 막 절로 넘어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넘어갔죠. 네. 우리가 왜 맨날 민주화 성지만 해야 돼? 우리도 보수할 수 있고 우리도 재벌하고 결탁해서 혜택 받아야 되라는 주장이 뭘로 이어졌냐면 봐 노무현이가 뭐야 경상도 사람 아니야. 문재인도 경상도야. 그런데 이재명이도 또 경상도네. 남존일 하는 거야? 예. 지역적 인식에 기반한 악성 감정이 있어요. 호남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맞아 죽지. 그렇죠. 예. 그런 정서가 있다고. 호남 세속화론 속칭. 예. 거기에 하나 기댄 게 아닌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아주 오랫동안 잠복해 있는 국힘 지지자인데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인 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어는 아실 거예요. 문파라고도 하고 문꿀 오소리라고도 하고 이게 좀 비하 용어로 덩팔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재명의 잠재력을 미리 알아본 거죠. 그래서 빨리 제거해야겠다 해서 전해철 의원 중심으로 모였고 그다음에 이러다가 김진표 의장은 난 뭣도 모르고 당한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라서 와 이래주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전현희 씨도 처음에 못 모르고 그쪽하고 교류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이낙연한테 들러붙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이제 키보드 화력이 한 2, 3천 명 된다고 그래요. 키보드 화력이 엄청 세다 보니까. 근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가령 이재명 씨가 경기지사에 나오면 남경필 찍어라 하러 나가고 대선 되니까 윤석열 찍겠다 커밍아웃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인데 민주당 지지자인 양 했던 거죠. 매피를 쓰고 있다. 예. 예. 근데 그쪽이 그 이낙연 씨에게 붙어서 많이 힘을 준 것 같아요. 착오를 일으킨 데 한 작용이죠. 그러니까 광주 호남 세속화론과 네. 이 문파 일부의 이제 그 지원 사격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민하던 사람이요. 제가 저를 보면 아는데 예전에 막 이렇게 구사하던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씨처럼 정말 특이하게 영민한 게 유지되는 사람이 드물게 있지만 총기 속칭에. 예. 근데 이낙연 대표 씨만 해도 지금 몇 살인가? 52년생인가 그렇죠? 네, 나이가 그 연배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러면 좀 흐리멍텅해지면서 남는 거는 이 노용만 남죠. 이 전두엽이 많이 훼손된대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력이 마구마구 이제 그런 거죠. 그래도 뭐 좋은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낙연 그 고문의 탈당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종국적으로 그런 의문은 좀 남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시대를 읽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지자들, 또 이번에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큰 장으로 나가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는 지난 대선에 도전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패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다음 대선에서도 확장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좋습니다. 국지적으로 이겼다 이겁니다. 당을 먹었어요. 근데 실제로 큰 판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능력이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파이는 되게 안 변합니다. 자 보세요. 김대중이 대통령 될 때 정말 김종필하고 손잡아야 됐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인재가 뛰쳐나가서 400만 표 뺏어 가졌고, 이거 거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런 게 기적인 거죠. 그러고도 뭐 2, 3%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진보한테 이렇게 좋은 포지션이 없거든요. 아주 좋아요. 절반 정도 유권자 절반 정도는 본단 말이에요. 여기 조그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캠페인 능력이라든지 또 그 뭐 상징 자본의 획득 같은 게 이제 몇 가지 더 필요한 건데 뭐 지형은 대단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의 성공으로 이제 정권 탈환으로 이제 도달했느냐는 대중은 난 할 만큼 했다. 지지자들은 할 만큼 한다. 근데 본인 역량이 철저하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은 그 국내 그 지역전으로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와 뭐 연관된 그런 건데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고요. 외신을 많이 타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아, 외신을 많이 탄다? 예, 특히 미국 언론에 많이 등장해야 되는데 옛날 DJ는 그냥 언론사 직접 그냥 찾아갔어요. 아, 그냥 찾아갔어요. 나 인터뷰 좀 하겠다. 그중에 어떤 건 실리고 특히 망명 시절에. 그러니까 그 국제 규모의 이런 것들이 거꾸로 이제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심리적 작용도 하는 때가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거의 전무한 것 같은데 그런 활동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스스로 뭐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이제 링크시키는 아주 유력한 자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공백이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형에서 이 총선 결과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뭐 숫자 예상하는 건 그 뭐 무의미하지만 그냥 눈에 그림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승리는 하나 애매한 승리일 거 아니에요. 뭐 203석 얻으면 바로 탄핵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게 됩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솔직히. 뭐 147석 이거 택도 없어요. 훨씬 더 없습니다. 뭐 160, 170 사이야 없겠죠. 그냥 그림처럼 보여요. 이렇게 지도 놓고 하나하나 보면 이렇네.
이게 제가 무슨 뭐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그 유시민 씨가 그 얘기했거든요. 제일 나쁜 상황이라고. 그리고 폭주는 계속된다고. 근데 폭주는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왜? 조국인 애가 있거든. 그러니까 민주당만 지금 의석수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상황이? 아니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예. 다 합쳐서. 네. 아유, 민주당만 그러면 아니 그렇게 지금 막 폭주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근데 조국 대표 쪽은 그 개싸움의 최전선에 있어야만 되는 운명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선언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 네. 제가 신장식하고 맨날 뭐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렇게 곱상한 엘리트들만 들여서 개싸움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신장식 그 답변이 그거예요. 제가 끌고 다니면서 개싸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연스럽게 좀 다음 화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네. 그 사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평론가님이 네. 그 어떤 의미에서 과연 이렇게 환영의 의사를 전했을까? 너무 궁금한데 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상황을 잘 볼 것 같아도 알아도 속고 몰라서 속고 뭐 그냥 계속 속는 게 인생의 저기예요. 더구나 굉장히 크고 정교한 세력이 이렇게 하면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이름을 가진 그 검사 출신의 어떤 그 부하가 대통령 윤석열 씨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일은 있어도 한동훈 정치인이란 사람의 정치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유난히 대립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갈등이 생기려면 아니 한동훈 씨가 무슨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 힘으로 공천한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그거에 따른 미래 계획도 없어요. 그냥 단 한두 가지의 미션 그것만이에요. 그러면 그 한동훈 씨가 지금 뭘 하려고 그 비대위 책임지고 왔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두 가지예요. 그 대통령 윤석열 씨의 명을 받들어 그가 계획했던 사람들 공천 주는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눈에 보이는 행동인데 그건을 계속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기자가 마이크만 대면 이재명 욕하고 문동권 욕하고 뭐 욕하는데 정치의 미래를 계획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언행을 안 하죠. 그잖아요. 자기 지지를 모으려고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언행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계획한 건 오로지 정치 혐오 어떻게 하면 정치 혐오를 부딪혀서 싸움을 건 거죠. 한동훈 씨는 이 민주당에 싸움을 걸어요. 막 쌍욕에 가까운 그건을 계속하면 저쪽도 맞상 피드백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반 국민 중에 여두야도 다 싫어. 정치인 한 놈들 맨날 싸우면 내용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 저하가 지금 집권 세력이 아마 최대 목표일 텐데 이 한동훈 씨는 말하자면 희생 플라이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그 개싸움판을 만들어서 혐오를 조장하면서 정치 혐오 조장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선거판에서 윤석열의 얼굴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막 꽃게 뭐 이러고 생닭 들고 키노피하고 뭐 연탄재 바르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게 계속해서 그 어그로라 그러죠. 눈길을 끄는 행동을 해서 마치 한동훈과 이재명이 서로 자웅을 지르는 겨루는 것처럼 양 그림을 만드느라고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착시 현상을 불러오기 위해서 바보 노름도 하고 이상한 요리도 하고 쌍스러운 막 그냥 막소리도 하고 하면서 계속 눈길을 끌어서 실제로 둘이 진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공천의 과정과 공천의 결과를 보세요. 단 하나도 한동훈이 자기 세력을 키운 바는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대행자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씨가 와서 왜 다행이라고 하느냐. 저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못할 짓이 없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할 짓이 없다. 무슨 짓이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상상 못할 일로 정권을 잡았거든요. 대통령을 치받아갖고 이게 되네 하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상될 수 있는 건 뭐 가장 흔히 얘기하는 건 뭐 국지전이고 미국이 통제한다지만 일단 질러놓으면 못한다는 거고
뭐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선거는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지금 풀어놓지 않은 플랜 B, 플랜 C 이 다른 계획 안에는 상상 못할 무시무시한 안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전 본격 총선 국면에 돌입해서 모든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정말 중국 도발이라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배우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액터라고 봐요. 그런데 뜻밖의 눈길도 끌고 그다음에 한동훈 씨가 보수를 긁어모은 게 아니거든요. 극우의 눈길을 받았거든요. 이 주로 인터넷 기반으로 하여튼 그 사람들이 보내는 화력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목소리 영향력도 크고 유튜브에 열면 그 사람들 목소리가 엄청나죠. 근데 이들의 신망을 받아가면서 센 목소리로 어쨌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가 하면 선거 상황이 아슬아슬해져 보인 듯한 상황으로 두 달 갔단 말이에요. 두 달이 갔죠, 실제로. 예. 아유, 그 바람에 이거 개인 생각이에요. 네네. 예. 큰일 치를 거 넘어갔다. 저쪽에서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니까 그냥 이 위험한 칼을 휘두를 걸 조금 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말 그대로 그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망적으로 벌어졌다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국면이 왔을 수 있는데 그게 중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뭔 짓이라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또 한 측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엘리트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연초에 그 연극으로 보였던 한 장면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들 실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은 총선 결과가 맞득치 않은 정부 여당에 맞득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또 검찰 내에서 다른 그 목소리들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두 가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유난 갈등 벌어진 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업 배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본을 써서 사건을 만들어서 대본대로 연기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실제로 오랜 한동훈의 이제 배우였던 김경률 씨가 마리 앙뚜아네트 때 난잡한 사생활 이 표현을 했고 실제로 김건 씨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겠죠 당연히. 예. 실제로 그 윤석열이 비서실장 시켜 너 나가 했을 수도 있는 모든 상황 전개 불쑥불쑥 벌어지는 전개 그렇게 해서 마치 한동훈이 반기를 들어서 딴 마음을 품은 양 심지어 진보 농객들도 뭐 만날 그 소리 하고 앉았더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나가 하면 진짜로 나갔어야 맞죠. 힘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상황을 결국은 한동훈 어그로 끌기에 아주 잘 활용을 했고 그거는 이 보수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 사실 무슨 김용민, 정봉주 같은 사람이 자기 채널에서 봐라. 네가 비대위원장 되니 우쭐해갖고 벌써 고개를 치밀고 다른 욕망을 보이니까 이렇게 갈등이 났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어쨌든 그런 거고 검사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요. 개인으로 훌륭한 훌륭한 군인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악의 화신이 그때는 군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체 집단 자체로는. 네. 라이노트 니버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개인은 굉장히 도덕적인지 모르나 네. 그 속에 속해 있는 사회 전체가 비도덕적으로 작동할 때는 그 사람도 비도덕적인 인간이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조폭하고 검사하고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면요. 일반 국민의 인식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검사가 나쁜 놈이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조폭은 지 구역, 지 나와바리에서 삥 뜯어먹는 걸로 한정되지만 이게 검사들은 국가 세금으로 작동되는 합법적 폭력으로 자기 이권과 미래 권력을 도모하는 정말로 나쁜 집단이다. 이게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야 그 성관계 여기저기 하고 다니고 피의자랑 성관계를 취조실에서도 하고 명품백 받고 벤츠 받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 저 스폰서 둬갖고 돈 뜯어 먹고 그러다가 부산저축은행 같은 데서 종잣돈 마련해서 뒤에서 작용을 해서 나는 그 김만배가 사업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들은 그냥 실행하는 그 실무자들이에요. 그래서 돈 마련해 줘갖고 이렇게 해서 50억씩 다 뜯어 먹은 건데 그거는 드러난 거잖아. 안 드러난 걸로 얼마나 먹었을까. 이런 집단 뭐 말하기로 하면 긴데 하여튼 다 아실 네네. 텐데 검사가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자성해야 되겠다. 내부의 자성 목소리 단 하나도 안 들려요.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라고. 제 조카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놈인데 이런 말해서 안 됐지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자기 하나의 출세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어쩌자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은 검찰을 뭐 개혁한다고 뻘소리를 해댔을까. 이들은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머리 좋고 라이선스를 딴 사람들이고 다 모래알들이에요. 검사 동일체는커녕 하나하나가 자기 출세에 골몰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국민이 선출한 국가 권력으로 얼마나 장악해서 이들을 좌우할 수 있느냐의 문제, 정치력의 문제였던 거지. 이들이 제도로 시스템으로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는 단일 집단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검사 집단의 이 행태가 그야말로 극악하게 드러난 게 윤석열 씨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청장 시절이야 모든 근거가 다 나왔었습니까? 뭐 양평 군수하던 사람이 자기가 인허가 장모한테 많이 해줘서 늘 미안한다고 하되더라서부터 저축은행서부터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10개가 제가 알고 있는 게 10개가 넘는데 이거는 전부 범죄 사실이에요. 이거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중도의 처벌을 해가는 방향도 있고 정말 불행히도 임기를 마친 후가 될지는 모르나 시민사회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아마도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박근혜나 이명박이 겪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국가적 응징이 아마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선거가 끝나면 그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디로 달아난다는 얘기들 다 하는데 뭐 제가 봐도 그래요. 내가 한동훈이어도 빨리 외국 가서 조용히 있지 않겠어요? 그 바탕에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총선만 그냥 어쨌든 간에 마무리하는 걸 본인의 소임은 끝나는 거다. 직원인 거죠. 직원인 막말하면 거다. 뽑는 거고. 근데 뭐 국무총리 노렸다고 그러지만 그건 인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거고 다른 장관 또 좀 더 한다고 그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나중에 그 출마해서 국회의원의 미래를 기획했다면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만든 게 아니라 지역구 출마를 했겠죠. 이 사람은 그냥 미운 털이 백이었으나 저는 그렇게 대수로운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굳이 대수롭다면 그 누구야 민주당의 안기령이라는 여자 후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안기령 씨가 잘 다뤄주면 되는 거더라고. 이렇게 맞상대로 매우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화가 나니까 요즘은 조국 씨도 막 하더라고. 그러면 뭐 한동훈 조국이 선거 막바지까지는 뭐 티덕티덕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 한대는데 그거는 뭐 그거 약속 안 지키면 조국 혁신당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좀 불려다니고 잘하면 처벌까지 갈 텐데 그렇게 대수로운 사람은 아니다. 대수로운 사람은 아니다. 네, 큰 꼽게 하니까 눈을 많이 끓은 거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연스럽게 조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많이 높아요. 네. 그 모르겠습니다. 평론가님이 뭐 지지한 정당이 특별하게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조국 혁신당이 하다 못해 보수 언론에서 봤을 때는 제가 지지한 당이 있는데 있으세요? 네. 어디입니까? 민주조국 혁신당. 민주조국 혁신당이시군요. 그냥 같은 당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여하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하니까 그렇죠.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도 그 이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례정당을 지민비조라고 하니까 그 지역구에 민주당 찍고 비례는 혁신당 찍으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 정확하게 민주연합을 찍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제스처도 나오고요. 좀 이 조국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신드롬에 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구교영 선생, 네, 뭐 지민비조, 뭐 몰빵론 여기 나온 사람 맨날 얘기하는 거 제가 또 얘기하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지겹죠, 그거 지겹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그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예. 대신 합쳐서 얻은 의석을 토대로 나중에 그 대선 국면에 접어들 때 이재명과 조국이 이렇게 딱 TV 토론장에 앉아갖고
정말로 말싸움, 기술싸움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림 멋있지 네. 않아요? 예. 한 덩어리이기도 하고 옛날 DJ하고 김영삼처럼 지지 기반의 차이 때문에 운명적으로 죽도록 싸워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다르다. 상황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지만 그게 사회세로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운동권도 아니고 제야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뭐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영역이 우리에게는 형성됐고 이들이 한국을 좌우할 거예요. 거기에는 일정한 정도의 교육 수준, 일정한 정도의 이 경제력, 거기서 이재명은 좀 더 낮은 계층, 좀 더 생활력이 어려운 계층에 치우쳐 있고 조국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데 그 덩어리가 다 합쳐진 시민사회가 건강한 한국인데 누가 더 이제 힘을 발휘할지는 앞으로 보자고요. 근데 바보들이 아닌 한 총선 국면에 안 싸울 것이고 그렇겠죠. 예. 당을 달리한 채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는 뭐 연대 이름이건 합당의 이름이건 결국은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긴 장도에서는 합류할 세력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그냥 해주셨습니다. 한 덩어리라고요. 다만 제가 그 다른 프로에서 조국 씨하고 한 2시간 면담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제대로 봤는데 인정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저는 입만 털면 조국 욕했어요. 아, 정말요? 예. 왜 욕하신 거예요? 그때는? 때린 놈도 밉지만 바보같이 맞는 놈도 더 밉다고요. 아, 불의의 한 거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네. 차원에서 왜 당당하지 못하는가? 그때 모든 정보와 권력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때린 놈 나쁘다는 욕 못지않게 내가 저거에 화내는 게 뭐야? 그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정권의 총장입니다. 그 왜 화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 반에 범생이 반장이 있고 일진 놈이 있는데 일진이 막 좁혀는 거야. 근데 반장은 그게 무서운데 체면을 손상하고 싶지 않아. 야, 우린 친구잖아. 우린 좋은 사이잖아. 이따고 소리 하는 거. 그게 그 말이었거든. 근데 조국 씨도 못지 않았지. 근데 당 만든다고 하고 나와서 한 발언. 그다음에 제가 직접 만나보고 한 것 중에 정치 리더의 자질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자질이 좀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자질 중에 제일 무서운 건 비장함이에요. 사직생. 내가 죽더라도 여기에 바친다는 게 그냥 아주 몸에 배 있는 사람이야. 이재명 씨가 그 시장통에 가서 상인들하고 요즘 선거 운동하느라고 손을 잡으면요. 정치 리더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의 손을 잡아주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의 누나, 그 사람의 형제 자매가 다 성남 화장실 청소원으로 하다가 죽고 막 그래.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존재 자체가 한국의 이 힘겨운 운명의 그 멍해를 온몸에 안고 별별 모욕과 별별 모함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어서 쳐다보면 눈물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국 대표는 제가 보기에 정치인의 좌절 중에 조금 유례없이 드문 걸 가지고 있어. 어떤 겁니까 그게? 매력이 있다. 흡인력.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배우하고 같은 점이 꽤 있잖아요. 연예인하고. 그중에 매력 여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얼굴 잘생겼다는 걸 부정은 안 하겠는데 난 남자야. 그리고 남자를 좋아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 각도로 보지 마시고 그런 외모로 그런 중저음의 목소리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논리를 설파할 때 갖고 있는 흡인력이라는 게 얼마나 저도 중요한 대화해봤는데 것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 사람 귀를 쫑긋 세우게 해. 김대중은 선생님이라고 했거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막 조롱하던데 진짜 선생님이 맞아요. 그 양반의 얘기를 들으면 정리가 돼. 논리적이다는 거죠. 예.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아. 노무현은 형이야. 예? 푸근한 거죠. 예. 예. 근데 이 조국 씨는 약간 처음으로 아이돌 비슷해. 멋있어. 근데 그냥 멋있다가 다면 뭐 어쩌자고 없겠죠. 그런 사람을 없겠죠. 지지하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내공과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고통으로 단련된 자제력과 모든 것이 함축된 흡인력을 갖고 있구나. 이건 큰다.
이건 큰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자기네하고 비해서 왜 이렇게 외모가 괜찮은가 했더니 아마 조국이 크게 되면 일본 사람들 뒤집어질 걸.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었고 여러 가지 정치 역정도 있었고 대통령과 싸운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 라인은 분명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새로 창당하라고 합치는 과정에서 그 지지세를 많이 까먹은 느낌이에요. 좀 오래 관찰을 하셨을 텐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관찰한 게 아니라 오래 같이 놀았죠. 그러니까요. 예. 그 어려운 일 있으면 제작업체라서 자고 갔고 그 친구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빌었는데 다 실패했어. 여자를 소개했는데 잘 안 됐어. 소개팅도 했어요? 예, 그게 아주 큰 거였는데 내 처 친구의 딸이고 굉장히 괜찮았는데 정말 큰 보증이네요, 그거는. 네. 네. 나더러 가상 앞에 살아 하는데 콧방귀도 안 뀌다가 지금 보면 후회 막심이고 하여튼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그 망했어요. 이제 이준석이는.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씨가 한 번의 실수로 18년을 외곽에서 또 돌다가 지금 와서 역할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화된 사람이에요.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나는 너무 강성 진보였거든. 그러니까 강남 좌파 비슷한 사람이야. 멋스러운 거 좋아하고 네. 생활이 어렵지도 않은데 좌파좌파는 그 꼴사나운 모습이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좀 길어지니까 그 보수 색깔이 갖고 있는 장점을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가 머리 좋잖아요. 김대중을 받아들이고 전태일을 받아들이니까 세가 확 늘잖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준석은 그 보수의 표대를 바로 세워서 뭘 할 만한 역량이 보인다 해갖고 마음속으로 많이 지지했고 저하고 김진애 씨 둘이 열혈 이준석 지지자였어요. 과거에? 네. 언제까지 그렇게 열혈이셨어요? 총선 직전까지. 그래서 제가 어디 신문에 칼럼 연재하는 게 있는데 제목이 이재명 대표께 해서 세 가지를 꼭 해달라고 얘기한 두 번째 항목이 이준석과 정치적 제휴를 하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완전히 망했죠. 시대를 잘못 읽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전형이 된 거죠. 뭐 왜 이렇게 망했는지는 안 말해도 알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자기 지지율 아직 개혁신당 만들기 전에 이준석 신당이라고 부르던 시기에 윤석열하고 각을 세울수록 해서 15%가 넘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갈 길이 너무 눈에 보였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그러니까 이번 총선 때도 아마 안 돼서 또 마사중 조롱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를 복귀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그냥 외국가라고 좀 하고 싶어. 포스트 닥 같은 걸 하든지. 그러니까 또 방송에 맨날 나와갖고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봉주처럼 되죠. 그냥 한때 정치 근처에 있으나 이제 난 정봉주 의원이 되게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동안 세월이 뭐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고 그냥 의미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혹은 저희같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한국이란 뭐 지구까지는 모르겠고 한국이란 나라의 지형에 기반해서 거대하게 가야 할 길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갖고 그 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정치 행위나 정치인들을 봐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결국은 그 이정표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윤석열 스톱이라는 곳에 이준석이가 제일 앞장서 있었으면 지금 조국보다 더 앞에 있었을 거예요. 명약 관화에. 돌이키지 못해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초반부터 계속 거론했던 그분 얘기로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검사 시절에 그렇게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길들을 쭉 짚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기도 했지만 또 국정원 사건 때 그 불의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국감장에 나와서 굉장히 호통을 치며 호령하면서 상사를 향해서 질문을 그럼요. 쏘아대던 분명히 그 좋았던 모습들도 없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에만 따르면 굉장히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요. 모든 시기에 모든 말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입니까? 예,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잘못 소비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부 말 그대로 한국이? 지금 지지했다가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은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좀 제가 네.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 씨는 지금 그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에 그 도박의 이름은 두 개의 나라 전략이다. 그리고 그 전의 단계를 잠깐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 그 윤석열 씨는 모든 시기에 자기 승진에 유리하면 무슨 말이라도 했어요. 저도 직접 그 부인한테서 직접 들었으니까 노면만 생각하면 윤석열은 눈물을 줄줄 흘려요. 노면의 길을 따를 거예요. 노면처럼 일생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됐든가 그래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자기 승진이 된다면 누구한테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별말 다 해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고 싶으니까 검경수사권이 분리돼야죠. 기소청으로 돼야죠. 공수처 만들어야죠. 이런 소리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때린 것은 사실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때린 게 더 크거든요. 이재명은 저쪽에서 맞은 것보다는 내부에서 이제 여러 걸로 맞은 건데 조국은 말 그대로 윤석열이 주도적으로 때렸다고 봐야 돼요. 처음에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을 뭔가 권력을 해체시키려고 하니까 조국을 제어했겠지. 난 이게 출발점이었다고 봐요. 어디 윤석열 씨가 감히 언감생심 대권을 노려. 본인도 택도 없는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걸 부인이 여러 군데서 입증했다고. 택도 없었던 거라고. 근데 때리니까 맞네. 계속 맞아 바보같이. 그러더니 다 돼서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자, 이 어떡하지 하는 난감한 상태의 윤석열 씨에게 대통령 노릇을 어떻게 하라고 뒤에서 가르치고 리드하고 이끄는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꾸 질문 형태로 해서 미안한데 이것만은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누구예요? 그 아까 그 대화의 흐름에 따르면 그 배우자가 내조를 잘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제 검찰 그룹 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뒤에 또 검찰 선배들 중에 그 뭐 아무래도 전직 측근. 예 그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죠? 예. 왜 천공이 안 나와? 야, 보통은 우리가 천공, 김건희, 그다음에 이 아주 옹이하는 그룹들, 사실 윤핵관 어쩌고 해서 뭐 장핵관, 장재원, 뭐 권성동 이게 그런 분들은 뭐 영향권이 아니죠. 바보들도 아니고 둘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척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택이나 되는 소리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반대쪽에 있다가 어느 날 와서 형님 잘못 있게 한다고 그 사람 말 듣냐고. 안 듣죠. 윤핵관은 개나 소리고 그냥 그 한동훈 같은 사람이 이제 핵관인 거죠. 근데 요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윤석열 씨가 뭐라고 싶었냐? 어떤 뒤에 이제 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영향을 미치냐? 제가 보기엔 이봉규예요. 그러니까 이봉규 씨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 오래 하는 보수 논객들이 언변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사석에서 만나서 술 마시는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더 대단하다는 거죠. 홀딱할 정도로 언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구워 삶아서 그들의 목적이 돈이니까 돈 나오게 해요. 스포츠 쏘게 하고. 하여튼 제 추정에 제가 용산에 들어가서 밤을 같이 샌 적이 없으니까 없죠. 추정인데 밤마다 통화했다. 아침에 출근 못하는 게 술 마셔서가 아니라 이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학습했다. 그러면 그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학습했기 때문에 약간 어설프게 막 나와요.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 뭐 카르텔 몇 달 동안 작년에 내내 쓴 단어가 다 그 보수 걔네들이 쓰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보수 유튜버들에게 학습을 받았으면 좀 괜찮은데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극우들입니다. 우리가 보수보다 세면 극우인 줄 아는데 다른 거예요. 어떤 개념적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진보가 더 세지면 극좌 인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극좌 인민주의와 진보는 혼종인데 다른 종이란 말이에요. 극좌 인민주의는 그야말로 무장봉기하자는 거예요. 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는 테러리즘, 백색 테러 하자는 쪽이에요. 다 그런 이제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는데 보수까지는 뭐 가령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국면을 돌파하지 않다든지 민영화를 많이 한다든지 작은 세수를 축소시켜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가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게 더 극대화되어 나가면 그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두 개의 나라예요. 한국에서 자기가 극우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수 그냥 국힘당 찍는데 극우화된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이 사람들이 늘 현실 개탄하는 게 그 못 사는 것들에게 너무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이하의 층들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져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건 돈 욕심이 아니라 안정적 통치 기반이 그렇게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꽤 많아요. 그 나라들의 미안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두 개의 나라는 뭐냐. 먹는 음식도 다르고 먹는 옷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보는 방송도 다르고 행태가 다르고 다니는 학교도 다른 두 개의 나라가 되면 굉장히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이하 계층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잘 살아. 좋은 차 타고 좋은 학교를 꿈꾸고 외국 여행도 많이 하는데 이들이 매우 어려워지는 과정에는 저항을 하나 본격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면 하루 살아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현실에 만족하고 뭐 술 마약 이런 거에 심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이런 이상적인 안정적 보수 집권의 지형도를 만드는 쪽에 진입했다. 서민 안정 대책이라는 게 윤 정부 등장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분명히 계획 속에 있다. 물론 지지율도 떨어지고 비난도 받겠지만 윤석열 씨가 뜬금없이 대통령이 됐다면 자기가 대통령 된 거에 따른 사명을 다해야 돼요. 기존의 보수 집권자들은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1차적인 사명은 다했다고 보는데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산층의 붕괴.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닐까가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통 중산층 붕괴의 기본 방책 중에 출발점은 이제 세수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의료도 민영화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바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윤석열 씨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고 있고 그 사명에 충실한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라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은 최근에 의사 집단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의사 집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뭐 계층 분류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상위 집단에 속하는 경제적으로든 뭐 학력적으로든 간에 그런 집단인데 지금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 캐릭터 문제일 것 같은데 그 경험에서 오는 확신들이 있어요. 60 넘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그래서 나오거든요. 때려야 말 듣는다가 나이 들면 많이 경험합니다. 이 사람 더구나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거의 쥐잡듯이 잡으면 원하는 진술이 나온다는 걸 오래 체험했어요. 그리고 집권해서 건설 노동자들 건퍽하면서 때려보니까 말 들어. 일본과 이 블록화 하느라고 여러 가지 그 옛날 같으면 친일 매국노 소리들을 행동을 했는데 힘으로 물어붙이니까 어쨌든 유지가 돼. 이런 체험 때문에 보건복지 전문계에서 대통령한테 올린 것은 1,000명 정도의 증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묻고 더블로가가 캐릭터에서 나온 것 같아. 하려면 화끈하게 해. 근데 그게 그동안의 경험의 결과 맥혀왔다. 그래서 무리한 일을 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좌진의 판단일 텐데 극적인 이제 봉합 타협을 하느냐 끝까지 총선 그러니까 총선 이후는 그거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총선 국면에 떠드는 모든 얘기는 그냥 집행 실행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블러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싸우는 용맹한 대통령의 모습이 선거에 유리할지 대타협을 보이는 게 유리할지는 그 내부 판단을 하겠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렇게 벌써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갔는데 그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결국은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품평을 한 것이 결국 마지막 이 질문을 위한 예비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그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미는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것은 정치예요. 모든 것은 정치의 영향을 받아요.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지만, 그리고 오늘의 한국을 여기까지 이제 만든 거는 그 한국인의 뭐 저력도 작용을 했고 리더십과 그때 역사적 판단이 이제 잘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모든 부문에서 절벽에 이제 부딪혔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제일 거예요. 일반 상품은. 그다음에 첨단 쪽은 우리도 상당히 가졌으나 그 일본, 중국, 유럽, 미국에 다 이제 뺏기는 중이에요. 이게 나는 정치 리더급의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참 중요한데 국민들이 막 한 방향으로 요구를 하면 되게 응답을 하더라고요. 난 한국의 재도약이라는 게 너무너무 좀 간절해요. 물론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이보다 좀 작은 나라가 되더라도 잘 분배해서 살자는 주장도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냥 드라마틱하고 좀 무리해서라도 재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쪽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내가 국힘 찍을까 민주 찍을까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한국이 두 개의 나라로 완전히 양극화된 사회로 살아갈 것이냐, 또다시 한국 성장기에 모두가 한번 총동원 체제에 나서서 난리 법석이 벌어졌던 그런 제도약 국면으로 들어가느냐의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무조건 투표해야 된다. 투표 안 하는 순간서부터 지금 그거는 극우들의 욕구에 매몰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치 리더십을 재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각 당대표들서부터 의원 중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등등을 하면 정치 잊어버리고 살고 병원 안 가도 될 것이다. 저 비슷하게 끙끙 앓는 노령층 많습니다. 병원 좀 안 가고 정치 잊어먹고 이런 시사 프로 쳐다도 안 보고 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됩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여러 그 귀담아들 얘기들도 청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서두도 아니죠.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굉장히 본인을 가혹하게 달아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가혹하게 남을 평가하시네요. 내가 누굴 가혹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우리 대표에 대한 평가에서 그래도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는데도 평가 정말 냉혹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예. 이준석이를 아끼는 마음인데 네. 정치적으로는 지금 사망했다는 얘기고 네. 회복하려면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이라도 선거는 치러야 되겠죠. 망한 다음에 외국 가기 전에 장가 좀 가라. 장가 좀 가라. 좋아하는 여자들 나 많이 봤거든요. 그 아나운서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여자 쪽에서 뭐 좋아해서 난리도만 하여튼 지금 마무리 좀 풀고 싶어서 하시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난 이재명 씨를 이렇게 TV에서 보면 자꾸 눈물 난다. 그래요. 네. 예. 아유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네.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애려. 막 그냥 노통 돌아가시고 시청 앞에 10만 명이 모여서 거의 약간 그걸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좀 이상해 보일 거예요. 다들 정말 펑펑 정말 거의 광적으로 울었거든요. 그다음에 옛날 유신 시절에 이렇게 도망다니고 죽을 것 같아. 그 무서움이란 게 전두환 때 50 때 뭐 잡아다 좀 팼다고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다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안 무서웠는데 유신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여튼 여러 그 과정을 보면서 지금은 이 질곡을 이재명이 온몸에 떠안고 헤쳐가려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세상 이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순진한 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나쁜 놈이래. 그가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된 모든 혐의를 아는 한 모든 것을 들춰봤는데 이런 모함이 있을까? 대장동. 누가 해먹은 사건이냐고. 김부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터무니도 없는 일이고.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이재명이가 실제로 잘못한 일이었다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조국은 또 웬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사법 정의가 붕괴된 일이 최근 몇 년 동안 윤의 등장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잡혀갈 놈이 잡아다가 족치는 거꾸로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걸 바로잡지 않는 한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사법 피해자의 두 상징이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전면에 나왔네. 이재명과 조국이 이런 모든 것을 바로잡는데 아마 이제 상징 주체이자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걸 응원하면 힘도 나고 가슴도 애리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 기회 되시면 출연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또 나오실 거죠? 아니 뭐 나오려면 나오는데 뻘소리 하게 좀 해주세요. 오늘은 너무 비장했다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원래 전공이신 좀 문화평론으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잊어먹었어. 제가 준비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하간 오늘 이렇게 김각수 평론가님 모시고 많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론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